일본이 올해 외교 청서를 냈는데 여기서 독도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벌써 8년째 되풀이되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집요하게 일관된 주장을 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 뭐 독도는 그 역사적으로나 뭐 또 국제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뭐 한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외교 청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일본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4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기정사실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필을 안 하고 이제 주장을 안 하면 이거 이제 일본 땅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독도를 분쟁 섬으로 만드는 거죠. 분쟁 지역화. 분쟁 지역. 예. 그런 목적이 하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 청서에 기록함으로써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여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게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일본 국민들 교육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4가지 목적이 혼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게 이제 해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보도를 통해서도 또 해외에도 알리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쟁 섬으로 분쟁 지역화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외교 청서라고 하는 것이 일본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다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게 되거든요. 네. 자, 그렇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일본의 외교 청서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를 파트너 또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는 했습니다. 자, 한간에서는 병 주고 약 주는 표현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런 속내는 어떤 걸까요? 뭐 병 주고 약 주고는 아니고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건 계속 일본 정부가 그걸 확인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 거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는 이제 윤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뭐랄까 밀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인도 태평양 안보 환경이 이제 지금 엄중한 그런 상황인데다가 한미 일의 그 삼각 그 안보 구조 이것도 이제 다시 재강화되는 그런 추세인데 그다음에 국가 간 일본과 한국의 국가 간의 이 관계도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냥 한 번씩 연례 행사를 확인하는 독도 문제 가지고 우리 저 외교에 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한국 정부에도 신호를 주는 거죠. 이거 우리 진심 아니야. 우리 뭐 쳐들어갈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 현실이야. 이 점을 이제 확인시키고 그것을 정부 대 정부끼리만 서로 아는 사이니까 확인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 국민에게도 한국 국민에게도 우리는 지금 그런 우방이다.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우방이라는 것도 또 인식시켜주는 아마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 우리 진심 아니야. 안 쳐들어가 이 말이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이 파트너다라는 표현이 외교 청서에 등장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청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 변제 해법 작년 3월에 발표된 거죠. 그걸 주장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것은 1965년 당시에 한일 그 국교를 수립할 때 기본조약을 체결을 하고 그 기본조약을 체결할 때 한일 청구권과 관련된 것도 체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이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일본한테 이런 것을 청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문제 때문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이게 지난 정부 시절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니까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한일 관계가 없다고 할 정도로 나빠졌는데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 문제는 과거 문제대로 풀고 또 미래 문제는 미래 문제대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 달에 제3자 변제라는 그런 방법을 동원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지금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판결을 계속해서 사례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이때마다 이제 대응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보고 결국은 이제 1965년도에 이게 한일 청구권에 의해서 다 해결됐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굳이 한다라고 하면 제3자 변제 방법을 한국 정부가 작년도에 얘기했으니 네.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이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제3자 변제 방법을 동원을 해서 지금 그와 그런 혜택을 입었던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여기에서 일정 부분 변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래의 한일 관계를 위해서 한국이 빈컵에다가 물을 한 반잔 정도 채웠다라고 하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채워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런 외교 청사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조금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우리 정부는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 미바에 다이스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외교부 본부청사로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주로 독도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는, 서브런티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강력한 표현을 힘주어서 계속했습니다. 자, 이주필께서는 왜 저런 표현을 썼고 소환해서 항의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일본은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우리 거야 이렇게 확인해 나가는 선이고 우리는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비대도 있고, 예? 그 주민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김신열 여사가 지금 86 되신 분인데 네, 혼자 지키고 계시죠. 혼자 지키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일본이 그걸 가지고 뭐 독도를 지금 자기들이 장악하겠다고 군사적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정부 대 정부로서 그냥 일본이 한 번씩 확인하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근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또 우리도 확인해 주는 네.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네네. 이걸 가지고 뭐 심각히 일본이 저렇게 했다고 해서 저게 뭐 현실적 위협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아무리 그래야 그게 우리 주권에 영향을 미칠 일은 아니죠. 일본 혼자 떠드는 거니까. 네. 예, 그 점에서 이제 우리도 이게 일본에 대해서뿐 아니라 사실 세계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이거 전혀 문제될 게 아니라는 점을 그 점을 이제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한 번씩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예. 당연한 도발에 당연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엄중함은 아주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독도 주권은 6.25가 채 끝나지 않았던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발은 1951년부터였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른바 독도 평화선, 외국에서는 이승만 라인이다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이걸 선포했는데 자 당시 왜 그런 게 나왔죠? 이게 본래는 연합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이게 독도하고 울릉도 여기서는 저 일본이 그쪽에 항해조차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 영토라는 것을 연합국에서는 인정을 한 셈인데,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회담 때 이게 평화협정 강화 조약이죠. 네. 종전협정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거 우리 거라는 걸 이제 명시해달라 했더니 미국이 안 했어요. 거부했죠. 예. 그런 바람에 가만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가만 보니까 이거 자칫하다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1952년 4월에 발효될 예정이었죠. 예, 그러니까 1월에 앞당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먼저 저 해양 주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른바 평화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60해리, 네. 110km 정도 돼요. 60해리 뭐 해양 그 주권을 선언해버린 것인데 그러다 보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가 60일이 조금 안 돼요. 안 되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예, 네. 마라도, 만도 이런 이제 서해쪽으로 그다음에 남쪽으로 마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었는데 당시에는 뭐 영토 저 해양 주권이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면 우리 거예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에서 대단한 배짱이지. 그건 전쟁이 아직 안 끝났는데. 일본으로서는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평화협정, 종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이잖아요. 전이니까 그때는 아니다 이런 말만 했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군함 끌고 올 수도 없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미 우리가 선언을 해버리고 그 점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배짱도 배포도 대단했고 또 선견 지명도 대단했고 그 이 평화선이 우리를 얼마나 그동안 지켜왔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승만을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평화선 이것은 정말 대단했다. 네. 그 인정하고 있죠. 예. 독도 가시는 분들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독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영토가 됐다는 점은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1991년이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 때 김성도 씨란 분이 부인과 함께 독도로 주민등록증을 옮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독도 최초의 주민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곡절과 변화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독도를 이제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독도에는 이제 크게 보면 섬이 2개 있잖아요. 동도, 서도. 예, 동도가 있고 서도가 있는데 우리 경찰들이 이제 상주하는 데가 자, 동도거든요. 오른쪽 분이 김성도 씨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죠? 네, 네. 왼쪽 분은 이제 김신열 씨고요. 그래서 동도에는 거기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 여기에 저반 능력 한 500톤 되는 그런 저반 시설을 거기다 만들었고요. 저겁니다. 저 그러면은, 숙소고요. 뒤에 보이는 건. 서도에는 저거는 지금 숙소는 저 서도에 있습니다. 네. 이 정짜리죠. 이 정짜리 어민들 숙소를 그때 만들었죠. 네. 자, 이렇게 부부가 독도를 지키셨는데, 그래서 독도 2장으로 불린 이 김성도 씨, 2018년에 별세했습니다. 부인이 외롭다면서 육지 딸네 집에 가 계셨는데 외롭고 독도를 누가 지키냐?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독도로 들어가셨고 지금도 독도를 지키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위하고 또 딸이 우리도 거기 주민하러 가겠다 뭐 이랬더니 그건 이제 불허가 됐어요. 네. 불허가 됐는데 어쨌든 저분이 계속 지키고 계시는데 뭐 저는 보니까 이장을 누가 할 거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뭐 혼자니까 당연히 저 이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꿋꿋이 지키고 계시는데 저 외로운 섬에서 물론 이제 뭐 저기 저 경찰 병력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저분이 제주 해녀 출신이어서 7년 전에는 독도 인근에서 해산물도 직접 따셨대요. 예, 그렇게 하고 또 30몇 명이 거기서 이제 독도를 지키는데 그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하고 하는데 해녀분들이 그 굉장히 협조를 하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주특별시가요. 그 이제 해녀의 섬 아닙니까? 거기서 여기다가 울릉도 이 독도 시티 위상의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에다가 제주 해녀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거기서 왜냐하면 독도에서는 제주 해녀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기여를 했으니까 그 점에서 보면 우리 김신열 이 여사 정말 그 대단하신 분이고 박수를 계속 보내고 싶네요. 오래오래 사시라고. 네. 지금 보셨지만 독도의 표준말 중에는 이사부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부 신라시대 장군이죠. 자, 이 독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요즘 얘기하겠습니다. 독도 인근에 울릉도가 있죠. 이 좀 큰 섬입니다. 거기에 지금 공항을 짓고 있는데 이게 2025년 말 완공 예정이거든요. 이 공항이 완공되면 자, 수도권에서 독도까지 3시간이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예, 2025년까지 저기에 이제 공항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큰 공항이냐 그게 이제 아마 관심이 많을 텐데요. 50인승 항공기가 이제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항이니까 네. 뭐 작지 않은 규모의 그런 그러네요. 공항이라고 보고요. 울릉도 정도의 저런 공항이 들어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서울에 있거나 수도권에서 이제 저런 울릉도나 독도로 가려면은 KTX 타고 하여간 동해 쪽으로 가서 가야죠. 거기서 이제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데서 다시 쾌속선 타고 울릉도 그리고 이제 독도로 가게 되거든요. 적어도 6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정도 되면은 뭐 6시간 걸리는데 이제 저기에 비행장이 이제 건설이 되고 나면 여기서 뭐 바로 이제 비행기가 뜰 수 있으니까 비행기 떠서 저기서 내려서 그리고 이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뭐 왕복에 한 3시간
반 뭐 그 정도 걸리니까요.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편도로만 따지면 한 3시간 정도면은 수도권에서 독도까지 가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공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 네. 그다음에 군사적인 의미, 네. 경제적인 의미, 그다음에 사회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다 있다라고 봅니다. 지대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8년째 일본 땅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 땅입니다.